신라 동해안,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던 그곳에 설랑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곱만 한 덩치의 바위도 맨손으로 쪼갠다는 괴력의 소유자. 키는 장정 둘을 합친 것만 하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다. 그의 손은 다 자란 호박통만 했고 그가 한번 힘을 주면 굵은 밧줄도 삼줄처럼 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인간 호랑이라 불렀다. 어떤 이는 그가 산신령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전생의 용이었을 거라 했다. 하지만 정작 설랑은 그저 묵묵히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묵묵히 돌아와 잡은 물고기를 팔 뿐이었다. 하지만 그 거친 외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설랑은 풍랑에 휩쓸려 외국에 떠밀려갔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갑자기 몰아친 태풍에 배가 뒤집혔다.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파도는 무정하게 둘을 갈라놓았다. 며칠을 표류한 끝에 설랑은 외국의 어느 해변에 쓸려갔다. 의식을 잃은 채 모래사장에 누워있던 그를 발견한 것은 작은 어촌 마을의 노인이었다. 아이고, 이 가엾은 것. 사람만 있구나. 노인의 이름은 요시자에몬.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늙은 어부였다. 그는 설랑을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모두 다른 섬으로 떠나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곳에서 수년을 살았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요시자에몬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외말을 가르쳐 주었다. 파도, 바람, 배, 그물, 물고기. 설랑의 입에서 서툰 외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외국의 한 어촌 마을에서 낯선 이방인인 그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던 선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이 낯선 소년을 받아들였다. 어부덴지로는 자신이 먹던 주먹밥을 반 쪼개어 주었고 두부장수 오키오는 팔다 남은 두부를 가져다 주었다. 대장간 주인 겐사쿠는 설랑에게 쇠를 두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며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습성을 익혔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표하는지, 어떻게 슬픔을 나누는지. 설랑은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배웠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신라의 무역선이 그 마을 근처에 정박했다. 설랑은 요시자에몬 노인에게 깊이 절했다. 할아버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설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착한 아이다.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바다 건너편에도 너처럼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결국 신라로 돌아왔지만 설랑은 그 경험을 철저히 감췄다. 외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첩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표류했다가 운 좋게 신라배를 만나 돌아왔다고만 말했다. 외국에서의 5년 그곳에서 받은 따뜻함, 배운 말과 글,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었다. 그렇게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설랑에게도 소박한 행복이 찾아왔다. 25 나이에 이웃 마을의 처녀 소아와 혼인했다. 소아는 키가 작고 여린 여인이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은방울처럼 맑았다. 설랑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이 손이 저를 평생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미소를 설랑은 잊을 수 없었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다. 우렁찬 울음소리로 세상에 나온 아이를 보며 설랑은 처음으로 울었다. 파도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파랑이라 지었다. 해맑게 웃는 아내와 갓돌이 지난 아들.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저녁이면 아내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아들을 무릎에 앉히는 일상. 파랑이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아빠 바다 하며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곤 했다. 소아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미소 지었다. 등잔불 아래 세 식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당신, 우리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우리도 이렇게 살 겁니다. 설랑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는 몰랐다. 바다가 마르지 않아도 행복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왔다. 붉은 새벽 마을 초소의 파수꾼이 비명을 지르며 종을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외선 5척이 해안에 닿아 있었고 수백 명의 왜군이 칼을 빼들고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해안과 마을에 왜군이 상륙했다. 약탈과 사륙, 비명과 화염. 한 시즌도 안 되어 평화롭던 마을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꽃가는 부서지고 집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쓰러졌다. 도망치는 아녀자들, 저항하다 베이는 남정네들, 부모를 찾아 우는 아이들. 그날 설랑은 평소보다 먼 바다에 나가 있었다. 물때가 좋다기에 동틀 무렵부터 배를 띄웠던 것이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급히 노를 저어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은 폐허였다. 설랑이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검게 그을렸으며 안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아, 파랑아. 설랑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재를 헤치고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찾았다. 타다 남은 집터에서 설랑이 발견한 것은 피로 물든 아내의 옷자락과 작은 아들의 신발 한 짝뿐이었다. 소아가 즐겨 입던 연분홍 저고리는 찢기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파랑이의 작은 신발은 한 짝만 남아 설랑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으아! 설랑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라기보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온 마을에 그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땅이 떨리는 것 같았다. 이웃집 우물가에서는 김 노인의 시신이 엎어져 있었다. 평생 등을 구부리고 살았던 순한 노인.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사람. 그가 손녀를 감싸 안은 채 창에 찔려 죽어 있었다. 그 아래 손녀도 숨이 끊어져 있었다. 설랑은 비틀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아는 얼굴, 아는 얼굴, 또 아는 얼굴.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다. 설랑은 부둣가에 굴러다니던 노 하나를 집어들었다. 소나무로 만든 묵직한 노. 설랑의 손에 잡히자 그것은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마을에 남아있던 왜군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약탈한 물건을 배에 싣고 있었다. 곡식자루, 비단뭉치, 여인들. 한 왜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설랑의 포효와 함께 학살이 시작되었다. 괴력의 어부 앞에서 왜군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노 한 번 휘두르면 3명이 날아갔고 주먹 한 번이면 갑옷제 가슴이 함몰됐다. 왜군들이 칼을 휘둘렀지만 설랑의 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창을 던져도 설랑은 맨손으로 그것을 낚아채 되던졌다. 화살을 쏘아도 그는 피하지 않고 돌진했다. 어깨에, 팔에, 다리에 화살이 박혔지만 설랑은 멈추지 않았다. 내 아내를 돌려내라. 내 아들을 돌려내라. 설랑의 노가 왜군 대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투구째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날 설랑은 혼자서 100여 명의 왜군을 도륙했다. 부두는 시체로 뒤덮였다.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 설랑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섰다. 자신의 피인지 적의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 왜구를 토벌하러 온 신라군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을 본 신라군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그대는 누구시오? 설랑은 손에 들고 있던 노를 떨어뜨렸다. 그제야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신라의 백성 설랑이라 하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장수는 설랑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직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장수는 직감했다. 전쟁이 한창이오. 그대 같은 용사가 필요하오. 군에 들어올 생각이 없소? 설랑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불타버린 집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지킬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좋소.
왜군이 한 놈이라도 더 남아있는 한 나는 칼을 놓지 않을 것이오. 그날 이후 설랑은 신라의 성난 파도가 되었다. 전장마다 설랑이 나타나면 왜군들은 공포에 질렸다. 악귀가 나타났다.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설랑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한 달에 3번의 전투, 석 달 만에 10번의 승리. 설랑의 이름은 양국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신라에서는 영웅으로, 외국에서는 악마로. 설랑의 무시무시한 활약에 연이어 패배한 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전쟁 평의회가 열렸고 늙은 군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저놈을 정면으로는 못 이긴다. 그렇다면 계략을 써야 한다. 황실의 공주 아스카를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어떠한가? 설마 그 고귀한 공주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결국 황실의 공주 아스카를 보내 화친을 청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다.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설랑을 암살할 계획이었다. 아스카 황녀는 23세 나이로 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금으로 만든 새 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정해진 말, 정해진 미래.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공주님, 이번 임무는 황실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야만인을 우리 땅으로 유인하여 처치해야 합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차가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아스카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두려움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예감일까. 협상 장소는 해안가 언덕 위의 정자. 중립지대로 지정된 작은 섬이었다. 양국 모두 무기를 가져올 수 없다는 약속이었지만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다. 왜군은 숲속에 1000명의 궁수를 매복시켜 놓았다. 약속된 날 설랑이 나타났다. 작은 배 하나를 직접 저어 섬에 도착했다. 온몸에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지난 전투에서 입은 상처들이 아직 채 낫지 않았는지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아스카 황녀는 정자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하얀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진주로 장식한 비녀를 꽂았다. 100명의 호위병이 둘러서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아스카 황녀는 고개를 약간 들어 그를 내려다보았다. 야만인 짐승. 그녀의 눈에 설랑은 그렇게 보였다. 피로 얼룩진 옷, 거친 피부, 상처투성이 몸. 어떻게 저런 존재가 수백 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통역관, 저자에게 전하라. 우리 왜국은. 그때였다. 거추장스러운 통역은 치워라. 설랑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완벽한 일본어였다. 그것도 궁중에서나 쓸 법한 고상한 어투였다. 정확한 발음, 우아한 억양, 심지어 황족에게만 쓰는 높임말까지. 내 귀에는 너희들의 피 비린내 나는 거짓말이 똑똑히 들리니. 순간 정자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호위병들이 술렁거렸다. 통역관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아스카는 얼어붙었다. 야만인이라 생각했던 거구의 사내에게서 자신보다 더 기품 있는 일본어가 흘러나왔다. 아니, 어쩌면 궁중의 어떤 귀족보다도 유창했다. 그 순간 아스카는 깨달았다. 저 짐승 같은 외모 속에 예사롭지 않은 지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설랑은 한 발 다가섰다. 호위병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지만 아스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신라의 백성이오. 하지만 한때 그대들의 땅에서 살았던 적이 있소. 설랑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인 나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던 선한 이들이었소. 요시자에몬이라는 노인은 나를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고 덴지로라는 어부는 나에게 배시를 가르쳐 주었소. 오키오라는 여인은 내가 아플 때 죽을 끓여 주었고 겐사쿠라는 대장장이는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소. 아스카는 놀란 표정으로 설랑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구체적인 이름들, 저렇게 생생한 기억.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설랑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군대는 귀신이 되어 내 아내와 아이를 도륙했단 말이오. 도대체 무엇이 그 선했던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소? 요시자에몬 할아버지는 바다 건너편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소.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소. 내 아내의 찢긴 옷을, 내 아들의 신발 한 짝을 보고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전쟁의 비극 앞에 선한 인간의 절규였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무너져버린 믿음에 대한 절규였다. 아스카는 그 거대한 사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저렇게 강인해 보이는 사내가 수백 명을 쓰러뜨렸다는 전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궁궐의 높은 벽 안에서 그녀는 전쟁을 숫자로만 봤다. 1000명 전사, 100명 포로.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집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변을 둘러싼 호위병들이 손을 검에 가져갔다. 암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총책임자인 사사키 대장이 아스카를 향해 눈짓을 했다. 지금 신호를 내리십시오. 하지만 아스카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물러가라. 공주님, 그러시면 심리 밖으로 물러나 이분과 나의 대화를 방해하지 마라. 하오나 공주님의 안위가,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아스카의 목소리에는 황실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호위병들은 당황했지만 황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사사키 대장은 이를 갈며 물러났다. 결국 그들은 멀리 물러났다. 정자 안에는 단 둘만 남았다. 달빛이 정자를 은은하게 비췄다.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다. 밤새들이 울었고 파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설랑과 아스카는 마주 앉아 있었다. 적국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서 눈을 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같은 슬픔, 같은 고독, 같은 외로움. 도망치세요. 아스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숲 뒤편에 1000명의 궁수가 매복해 있습니다. 이 협상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한. 설랑은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알고 있었소. 오는 길에 풀숲이 흔들리는 것을 봤소. 바람도 없는데 풀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람이 숨어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싶었소.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괴물이 되었는지 그 답을 듣고 싶었소. 답은 없어요. 아스카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 역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나는 이 화친 임무를 받으며 이것이 전쟁을 끝낼 방법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살인일 뿐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적국이라는 장벽도, 신분의 차이도, 다가오는 죽음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침묵이었다. 당신의 아내분과 아드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아스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랑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소아는 작고 여린 사람이었소. 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맑았지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소. 파랑이는 겨우 돌을 넘긴 아이였소.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소. 미안해요. 아스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황실의 일원으로서 당신에게 미안해요. 이 전쟁이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공주님도 전쟁의 희생자시오. 설랑이 말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알겠소. 당신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당신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설랑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굳은 살이 박히고 칼에 베인 자국이 있고 피가 마른 손. 아스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고운 비단결 같은 손.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향기로운 기름을 바른 손.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두 세계가 만나는 것 같았다. 거친 세계와 고요한 세계.
피로 얼룩진 세계와 비단으로 둘러싸인 세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다. 오늘 밤이 지나면 아스카가 속삭였다. 다시는 만날 수 없겠죠. 알고 있소. 그렇다면 그녀의 손이 설랑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친 수염, 상처난 피부.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프도록 인간적이었다. 이 짧은 시간만은 적도 황녀도 어부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있어도 될까요? 설랑은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욕망이 아니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려는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다. 정자 밖으로는 먼 곳에서 매복한 궁수들의 인기척이 들렸고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귓가에는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아스카는 설랑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들이 터져나왔다. 황실에서는 결코 울지 말라고 가르쳤다. 황족은 강해야 한다고,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밤만큼은, 이 사람의 품에서만큼은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울 수 있었다. 설랑도 울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소아의 미소, 파랑이의 웃음소리, 평범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거친 어부와 고귀한 황녀는 이 세상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었다. 남김없이 서로를 태워버렸다. 전쟁도 신분도 운명도 모두 잊은 채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고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다. 가세요. 지금 당장. 아스카가 설랑의 등을 떠밀었다. 동쪽 숲길로 가면 포위망을 피할 수 있어요. 거기는 내가 일부러 비워두겠어요. 서둘러요. 설랑은 옷을 입으며 아스카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나는 괜찮아요. 황족이니까. 당신을 놓쳤다고 해도 목숨까지 잃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잡히면 끔찍한 고문 끝에 죽을 거예요. 설랑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짧은 밤 동안 그는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다.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 같은 인간성.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스카는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살아서는 마지막 만남이었다. 설랑이 포위망을 뚫고 신라 진영으로 돌아오자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설랑 장군이 돌아오셨다. 역시 우리의 호랑이. 그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방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회의실안 붉은 융단이 깔린 방에서 신라의 실력자들이 모여 있었다. 천한 어부놈이 왜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박대감이라 불리는 실력자가 회의석상에서 말했다. 그는 3대째 내려온 귀족 가문의 수장이었다. 살찐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고 손가락마다 옷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필시 첩자가 분명하오. 저놈이 왜군과 내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소. 하지만 그는 100여 명의 왜군을 혼자 물리쳤습니다. 젊은 무관 하나가 반박했다. 그것도 수상하지 않소. 어찌 천한 어부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오. 외국의 요술이 아니고서야. 그건 억지입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설랑 장군이 왜군들과 싸우는 것을. 그는 분명 우리 편입니다. 젊은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마시오. 다른 귀족이 차갑게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설랑이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소? 왜군이 그를 일부러 보낸 것일 수도 있소. 질투였다.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천한 신분의 사내가 전쟁 영웅이 되면 기존 귀족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다. 평민들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귀족이 아니어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신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더구나 그 사내가 외말까지 한다면 그를 제거할 명분은 충분했다. 며칠 후 설랑에게 전령이 왔다. 설랑 장군,
전하께서 그대의 공을 치하하시어 벼슬을 내리신다 하오. 궁으로 함께 가시지. 설랑은 의아했다. 자신 같은 천민이 벼슬을 받다니. 하지만 명은 명이었다. 알겠소. 달콤한 말에 설랑은 따라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궁이 아닌 외곽의 병영으로 안내된 설랑. 주변이 점점 황량해졌다. 인적이 드물었다. 설랑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사방이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병영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사슬과 창날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설랑이 포효했다. 괴력으로 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수십 겹으로 감긴 쇠사슬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10명의 장정이 사슬을 잡아당겼고 설랑의 팔과 다리가 묶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병영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왜군이었다. 왜군 복장을 한 병사 5명이 칼을 들고 들어왔다. 이해하시오, 설랑. 박대감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서 부채를 펼쳤다. 그대는 너무 위험한 존재요. 그대가 살아있는 한 우리 귀족들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소. 천민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소. 그런 생각이 퍼지면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요. 왜군과 손잡다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역적이 아니오. 설랑이 사슬을 흔들며 외쳤다. 사슬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기둥이 흔들리고 땅이 떨렸다. 역적. 허. 박대감이 웃었다. 우리는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대 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지. 왜군에게 넘겨주는 것도 일종의 외교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 협상이 쉬워지니까. 신라군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설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함께 왜군과 싸웠던 우리가 아니었더냐? 김병장, 너도 있구나.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던 그날을 잊었느냐? 이상병, 너는 내게 형님이라 부르지 않았더냐?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거역하면 자신들도 역적이 된다. 설랑의 가슴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가 터져나왔다. 똑똑히 보거라. 그의 목소리가 병영 전체를 울렸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외놈의 말을 하는 나는 목숨 바쳐 이 조국 신라를 위해 싸웠거늘. 신라의 말을 쓰는 너희는 어찌 나에게, 어찌 조국에게 외놈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싸운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느냐? 내 아내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냐? 그의 절규는 산천을 울렸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귀족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왜군과 신라 역적들의 협공에 설랑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았다.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되겠소. 박대감이 말했다. 이제 외국으로 보내시오. 우리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그들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낫소. 그리고 포박된 채 배에 실려 외국으로 끌려갔다. 설랑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멀어지는 신라 땅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 자신을 배신한 나라. 며칠간의 항해 끝에 외국에 도착했다. 설랑은 죄수로서 성 안으로 끌려갔다. 거리의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저놈이 우리 아들을 죽인 악마다. 괴물을 죽여라. 설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외국 형장. 넓은 광장에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모여 있었다. 형장 한쪽에는 왕실 사람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아스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랑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끝까지 서 있었다. 병사들이 억지로 눌러도 꿋꿋이 일어섰다. 무릎을 꿇어라. 나는 신라의 백성이다. 외국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올렸을 때 설랑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너머 신라가 있는 동쪽 바다를. 미안하오. 아내, 아들. 속삭임과 함께 칼이 떨어졌다. 설랑의 머리가 땅에 굴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소식이 아스카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시녀들이 문 밖에서 애원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공주님,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혼례 준비를. 혼례? 아스카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네, 다음 달이 혼례일입니다. 황실에서 정하신 일이시니. 아스카는 왕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정략 결혼. 외국의 유력한 황족 타치바나와의 혼인이었다. 타치바나는 50이 넘은 노인으로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었다. 하지만 권력이 막강했고 왕실은 그의 지지가 필요했다. 혼례식 내내 아스카는 마치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려한 의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다. 타치바나가 건네는 술잔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다. 공주님, 기뻐하셔야지요. 네. 그날 밤 타치바나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들었다. 아스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달빛 아래 정자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다. 설랑의 거친 손, 떨리는 목소리, 슬픈 눈빛. 그리고 몇 달 후, 공주님께서 회임하셨습니다. 궁궐이 기쁨에 들썩였다. 타치바나는 득이양양했다. 역시 내 씨가 좋아. 축하 잔치가 열렸고 선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스카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혼례가 있기 전 그 달빛 아래 밤에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산파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는 언제쯤 태어날까요? 혼례 후 7개월쯤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했다. 보통 아이는 10달이지만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스카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출산일이 왔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아스카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으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아기보다 훨씬 컸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듯한 웅장하고 힘찬 소리였다. 천장이 떨리고 창문이 덜컥거렸다. 이 기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란 말입니까? 산파가 놀라 물러섰다. 평생 수백 명의 아기를 받아봤지만 이런 울음소리는 처음이었다. 아기를 본 궁녀들도 수군거렸다. 보통 아기보다 덩치가 2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손도 보세요. 이미 어른 손만 해요.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여요. 아스카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무거웠다. 정말로 보통 아기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바다를 닮았구나. 내 아버지처럼. 아기는 우는 것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마치 이미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알고 있는 것처럼. 타치바나가 들어왔다. 아들이냐? 네. 크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아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타치바나는 아이의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아이는 카제노라는 이름을 받았다. 바람의 아이라는 뜻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카제노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다. 1살에 5살 아이만큼 컸고 5살에는 10살 아이만큼 컸다. 힘도 엄청났다. 3살 때 장정도 들기 힘든 돌을 들어 올렸고 5살 때는 말을 혼자 끌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그의 성격이었다. 다른 황족 자제들은 오만하고 잔인했지만 카제노는 달랐다. 하인들에게 친절했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10살 때 카제노는 굶주린 아이가 빵을 훔치다 잡힌 것을 보았다. 병사들이 그 아이의 손을 자르려 했다. 멈춰라! 카제노가 외쳤다. 저 아이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다. 손을 자를 것이 아니라 밥을 줘야 한다. 하지만 왕자님, 도둑질은 처벌받아야. 내가 책임지겠다. 카제노는 자신의 용돈으로 그 아이에게 빵을 사주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 아이의 가족을 도왔다. 소문이 퍼졌다. 카제노 왕자는 백성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20살이 되었을 때 카제노는 이미 장군이 되어 있었다.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지만 불필요한 사륙은 하지 않았다.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항복한 적은 받아들였다. 왜 그리 너그러우신가? 부하가 물었다. 적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30살 카제노는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타치바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카제노가 선택받았다. 40살 그는 왕이 되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외국의 왕이 되었다. 강인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군주였다. 그의 치세 동안 세금이 줄어들었고 법이 공정해졌으며 굶어 죽는 백성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매일 아침 궁궐 동쪽 막루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올라갔다. 폐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하가 물으면 그는 대답했다. 저 바다 너머.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소. 바다 너머는 신라인데요. 그래서 더욱 이상하오. 왜 내 가슴이 저곳을 향해 뛰는지. 왜 저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왜 파도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다. 카제노는 신라와의 전쟁을 중단시켰다. 화친을 제안했고 교역을 시작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다. 전쟁으로 얻는 것은 죽음뿐이다. 평화로 얻는 것은 삶이다. 노년에 이른 카제노는 임종 직전 어머니 아스카를 불렀다. 아스카도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맑았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아들아. 평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정말 타치바나의 아들입니까? 아스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카제노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 진짜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신라의 영웅이었단다. 설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스카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달빛 아래 정자에서 적이면서도 사랑했던 그 사람.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사람. 배신당하고 죽어간 그 사람. 카제노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품었던 그리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왜 동쪽 바다가 그를 불렀는지, 왜 파도 소리에 가슴이 먹먹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머니,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파도처럼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힘은 세상 누구보다 셌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렸지. 전쟁을 증오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웠던 사람. 저도 그분을 닮았을까요? 많이 닮았단다. 내 힘, 내 마음씨, 내 눈빛 모두 내 아버지를 닮았어. 그날 밤 카제노는 동쪽 바다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그 거친 파도 같은 사내를 향해 아버지, 비록 뵙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힘을 올바르게 쓰려 노력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며칠 후 카제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가장 자비로운 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무덤은 동쪽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만들어졌다. 그가 평생 바라보던 그곳에.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카제노 왕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다. 파도가 바위를 때렸다.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속에서 어쩌면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설랑과 카제노, 아버지와 아들, 두 바다가 하나로 만나는 곳에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